집값은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집값은 잡을 수 있죠.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집값이 폭등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긴 시간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이게 과연 폭등을 한 게 맞나?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지금 한 사람은 못 살 것 같아. 이런 맞아요. 것들이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릿지 조한송 기자입니다. 오늘은 집값이 도대체 왜 계속 오르는 것이고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알아와 보려고 교수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오랜 기간 건축학과 도시계획을 연구해 오신 명지대 이상현 교수님이십니다. 최근에 연구하신 내용을 토대로 집값은 잡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을 모시고 최근 주택시장을 움직이는 수요는 어떤 것이고 또 최근의 대책들이 시장에 유효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책의 제목처럼 집값은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집값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런 제목을 네. 붙였는데요. 근데 집값을 잡을 수 있냐 없냐를 얘기하기 전에 우선 이제 한 가지 분명하게 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집값은 잡아야 하는가 이런 게 있죠. 사실 이렇게 대표적인 자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집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죠. 주식값은 아무리 올라가도 우리가 잡으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특히 집값은 우리가 잡으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집값을 잡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지 그걸 좀 알아봐야죠. 집값이란 건 아무 때나 잡는 건 아니죠. 집값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오르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정상적이라고 부르는 지점, 그게 이제 딱 잘라서 얼마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그 지점을 넘어선다 싶으면은 집값을 좀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기자님도 당연히 집값은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자산 중에 하나긴 하지만 어쨌든 필수제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또 너무 높아지면 피해를 그렇죠, 보는 분들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 이제 그거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약간의 반론의 여지는 있지만 일단 노태우 정부 시절에 신도시 대량 공급으로 집값을 잡은 적이 있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보금자리 주택으로 집값을 상당 부분 안정시켰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묘하게 그 미국발 금융위기하고 네, 겹치면서 이게 보금자리 주택의 효과인지 뭐 경제 상황이 나빠서 그런 건지 그걸 이제 우리가 구분해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금자리 주택이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죠. 그래서 우리의 사례를 볼 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네.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이 집값이 올라서 가장 그 좀 처참했던 데는 역시 미국하고 일본이죠. 근데 미국하고 일본은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 주택담보대출 비율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과도하게 높아. 그렇죠. 비상식적인.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심지어는 뭐 100%를 넘겨서까지 대출을 해줬었다고 하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럼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안 하면 집값은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의 사례하고 네.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집값은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도한 기대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너무 과도하게 설정을 하면 당연히 그 목표를 맞추는 건 쉽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런 건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집값이 폭등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긴 시간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이게 과연 폭등을 한 게 맞나?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건 어떤 그건 점에서? 뭐냐면요. 네. 이명박 정부가 시작했던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 13년이 지났는데 총 13년 동안에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대략 54%, 55%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 상승이 최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많이 상승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네. 근데요, 이게 놀라운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시작됐던 2008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는 바로 2017년 지점까지 집값 상승을 한번 살펴보면은 9년이란 기간 동안에 5.5%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잘 안 와닿을 거예요. 제가 네. 이제 이거를 그러면 집값이 복리 기준으로 할 때 1년에 몇 프로씩 올랐나 그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지금까지 대략 매년 서울 기준 3.4%밖에 안 올랐어요. 네. 3.4%라는 거는 별로 높은 수치가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물가 상승률은 대략 2%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상승률은 1.4%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또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직전까지 0.6% 상승했어요. 그가에 더 이상하지 않나요? 그거는 물가 상승률보다 더 낮게 낮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더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좀 올라서 결국은 3.4%가 됐다. 이거 사실 크게 이상한 상황은 아니에요. 한 10년 가까이 대단히 낮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률 자체가 막 놀라울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긴 기간으로 펼쳐놓고 보면은 그다지 비정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집값 폭등, 이거 폭등이라고 하고 무시무시하게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한편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면 이건 그냥 올 것이 왔을 뿐이에요. 지금 안 오르면 다음 정권에서라도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값을 0.6%로 10년, 20년을 눌러놓는다? 이건 불가능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 3.4%다. 이런 정도 이상, 여기서 조금 더는 허용되겠지만 이거 이상은 좀 아니지 않느냐? 집값을 통제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목표라면 달성 가능하다고 봅니다. 책에서 이제 가수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네. 집값 상승을 올리는 원인은 가수요다. 이 가수요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요? 예, 가수요는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는다. 이런 상황을 가수요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 얘기할 때는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수요가 줄죠. 그런데 희한하게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더 생기죠. 이런 걸 다 가수요 시장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면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 그러면 이건 가수요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그 수요가 가격이 오르고 있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몰린다? 있다. 그럴 때도 가수요라고 하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가격 지수하고 매매 건수 간의 통계적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면은 가격이 건수를 견인하고 있다. 실수요라면 당연히 공급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걸 가수요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공급보다 규제를 적절한 억제를, 대책으로 네. 그렇죠. 네. 수요 억제를 포함한 규제를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수요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집을 살 때도 사실 패턴이 가격이 오를 때 보통 사기곤 하잖아요. 가격이 떨어질 때 집을 사시는 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매매 건수와 가격 간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금 들어요. 하신 말씀 100% 맞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말부터 현재까지 거의 모든 기간 동안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 국민들은 네. 거의 그렇다면 가수요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까 한 3, 4년 후에 사야지 하다가도 가격이 오른다 싶으면은 이거 혹시 더 오르는 거 아니야? 네, 네. 이때 사야지. 그러니까 가수요에 참여한다고 해서 꼭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실수요라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예전에는 다주택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이었다면은 최근에는 철저히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됐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다주택자 여전히 주택이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더 사면서 이 가수요 시장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것 같아서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아주 없는 건 아니죠. 네. 그건 왜냐면은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실수요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두 가지 건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가 가구 수 증가고 하나가 서울 내 직장의 증가예요. 그건 곧 주택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택을 사려 했고 또 가격이 살짝 오르기 시작하면서 지금 안 사면 안 되겠네 싶어서 이제 시장에 막 참여했죠. 그래서 설령 가수요가 끼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의 시작은 실수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100% 동의하기 어려운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들어와서 지속한 그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이 있었거든요. 이제 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주거 취약계층, 무주택자, 청소년, 신혼부부, 노인층 이런 분들한테 실수요 위주로 공급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상당 부분 커버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요즘에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동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난해에도 그 다주택자나 뭐 법인들에 대한 이제 세금에 대한 강화 규제책이 있었잖아요. 시장에서 다주택자나 법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거래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실수요자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기 지금 100명의 전문가가 모여가지고 한 100날을 토론을 해도 그거를 단정적으로 어느 쪽이 맞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대략 그냥 섞여 있다라고 하고 얘기를 한번 진전을 한번 시켜보죠. 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방향성 자체는 옳지만 효과적이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실수요 시장에서 먹힐 수 있어도 가수요 시장에는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예. 문재인 정부의 공급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공급을 안 한 거 아닙니다. 물량 면에서 봤을 때도 공급이 뭐 과거 정권에 비해서 크게 줄진 않았어요. 이렇게 공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른다. 책에서는 공급이 약간 줄은 건 맞다고 언급하시지 않았어요? 아, 책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급 감소를 예고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신도시 사업을 중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집이 필요치 않을 거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신도시 사업 중단을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이어받아요. 그래서 우리도 신도시 더 이상 안 한다. 그러니까 공급이 줄 거라는 거 좀 예상할 수 있죠. 박근혜 정부하고 또 다른 차이는 이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건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나마 재개발, 재건축은 좀 해라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오면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조건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약화해요. 그러면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 자체도 감소할 거라는 시그널을 주었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공급만 따져보면 공급은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입주 물량하고 건축 허가 물량 이런 게 있어요. 입주 물량으로 따지면 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입주 물량은 그 이전에 이제 주로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다 계획되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입주되는 건 안 줄었어요. 다만 건축 허가 물량은 좀 줄었습니다. 하지만 건축 허가 물량도 그렇게 많이 줄었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상황에서 공급은 줄지 않았는데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을 막 하면은 가격이 안 오를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효과적이지 못해요. 이 시장에서 가격을 올라가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봐야 돼요. 가수요라고 판단했듯이 이렇게 시장에서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계층과 그들의 돈은 실수요자한테 공급되는 물건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조금 더 까놓고 얘기하면 그냥 다주택자라고 얘기해도 될 겁니다. 이분들은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투자 적격성으로 볼 때도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계층과 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니죠. 이렇게 공급된 것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전세와 월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와 월세를 좀 안정화시킬 수가 있어요. 전세와 월세가 안정화시키면 되면은 가수요 시장의 주요 책임자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낮아질 수가 있어요. 제한적이고 우회적이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회적이지 않고 이렇게 가려면 어떤 공급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공급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쪽이에요. 우선 저는 가수요는 겁을 줘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여러 가지 다 되겠죠. 조세하는 분들은 뭐 세금이 잘못됐다, 뭐 대출 규칙이 그것보다는 가장 큰 건 이거죠. 지금 안 사면 못 살 것 같아. 이런 것들이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량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엄청난 숫자의 집을 더 넣을 수가 있어요. 저는 공급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주택 보급률이 95에서 97%예요. 실질 보급률은 100%를 넘는다고 봐도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더 공급한다는 거는 좀 부적절한 일이에요. 오히려 자 그렇게 걱정이 되시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고 견고한 계획을 전달하고 실제 공급하지 않아도 계획으로도 충분하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가수요는 잡힐 거라고 봅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고 여기 나온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를 대라면 그걸 거예요. 견고한 계획만 보여줄 수 있다면 가격이 잡힐 것 같아요. 이걸 왜 안 합니까? 이따가 뭐 이사대책에 대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계획이 견고하지 못해요. 저는 견고하게만 한다면 가격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번에 공급 대책 자체가 그렇게 견고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가소유 시장에서도 작동하기 어렵다. 이런 가소유 시장과 타협해야 한다.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내려놓아라라고 하신 거는 어떤 의도로 하시는가요? 이게 혐오감을 가질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분들 가수요 시장에서 그들에 대해서 정부가 혐오감을 갖는다 이러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풀리질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주택 문제에 관해서도 똑같습니다. 공적인 자리, 낮에는 주택 가격 잡아야죠. 주택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면 서민들 어떻게 삽니까? 하고 돌아서서 자기 사적인 자리에 가면 우리 집 많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상황들이죠. 사실은 누군가에 대해서 혐오로 그렇게 가격이 올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를 걸 막 의도해서 뭔가 거기서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혐오를 갖는 거는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것 같아요.
주택 문제의 해결은 그 사람들에 대한 혐오를 내려놓는 겁니다. 혐오를 내려놓고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뭐 이런 그런- 얘기였던 것 같고요. 예, 그런 생각입니다. 뭐 최근 그 공급 대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요. 우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부동산 대책이 너무 많이 나왔지 너무 많이 않습니까? 나왔죠. 특징적인 시기가 있어요. 할 4대책이 23번째쯤 될 텐데 그 앞에 22번째는 전부 규제 위주의 대책이었어요. 뭐 대출 규제, 세금, 법적 규제 네. 뭐 이런 것들이었고 그렇게 규제를 통해서 주택 가격을 잡아보려고 했으나 주택 가격이 잡히지 않자 공급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4일 날 대책을 발표할 때는 공급을 하긴 하는데 서울 바깥입니다. 3기 신도시 사업을 다시 재개를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하면서 집값이 잡히기를 당연히 기대했겠으나 집값은 잡히지 않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서울 안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 대책에서는 서울 내에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대거 포함을 시키죠. 네. 그래서 서울 안에 32만 호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 두 개의 공급 대책에 대한 저의 생각은 뭐냐? 네. 첫 번째는 이제 정부 스스로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공급이 서울 부족했다? 바깥에 공급을 해봐야 집값을 잡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거. 중요한 건 이사 대책인데, 이사 대책은 이런 겁니다. 그럼 서울 안에 어떻게 공급을 할 거냐?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도화하는 겁니다. 용적률을 높여줘 갖고 거기에 들어가는 주거의 총량을 늘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32만 호 정도를 서울에 공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게 주택 재고의 10%다. 엄청난 양이다. 이걸 강조를 합니다. 이제 그 강조한 이유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뭐 찔끔찔끔 공급하다 보면은 이제 주택 가격 상승에 요인이 될 수 요인, 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사 대책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32만 호가 계획대로 공급될 수 있을 거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하는 말씀들은 뭐 이런 겁니다. 그거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람들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인센티브를 약화시켰거든요. 네. 그 재개발, 재건축에서. 그래서 어떤 일간지에서 이렇게 했죠. 2천만 원 벌자고 닭장을 만드나? 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그렇게 작은데 누가 또 그렇게 그럼 닭장 같은 집에 살려고 하겠냐? 뭐 이런 거고. 역세권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많은 토지 소유주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뭐 쉽지 않을 걸 공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 이렇게 보시는데 네. 그건 뭐 적절한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사 대책은 충분히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사 대책을 보면서 견고하지 못하다, 조금 답답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뭐냐면 네네. 일단은 수요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돼요. 최대 수요량은 얼마? 그리고 최대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얼마? 그리고 최대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최대 수요량을 훨씬 넘어선다. 이거를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사 대책에서는 이 수요에 대한 파악과 그리고 공급할 수 있는 가용량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네요. 와닿지 않는 그 이유를 제가 이제 두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수요 파악도 안 돼 있다. 그다음에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긴 있는데 네. 멸실분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순증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사 대책 문건 안에는 잘 못 찾아봤네요. 어찌됐든 이런 저런 이유들 때문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고 공급 대책을 밝히셨지만 공급 대책이 그대하지 효과적이지도 않고 견고하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게 이제 개발의 속도를 높이되 다만 이제 투기 수요를 좀 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토지거래 허가제나 뭐 아니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거래 자체를 좀 막으려는 이런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어떤 일부 분들은 이렇게 믿는 도끼에 발등 지켰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지 않을까? 오세훈 시장이 선거 직전에 여의도 시범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서 방문하셨죠. 이렇게 열악한데 이거를 허가를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대통령께서는 꼭 와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당사자들은 기대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완화되지는 않았죠. 오히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런 것들은 약간 더 강화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그렇죠. 모습이 네, 보이죠. 그렇죠. 수요를 통제를 해서 가격을 조절하는데 어느 정도의 역할은 있을 거다 틀림없이. 하지만
역시 미약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단기간에 효과는 나타낼 수 있지만 거래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막는 게 그렇죠. 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그렇죠. 지금 말씀을 네. 정확하게 하신 것 같은데 단기적 처방이죠. 이렇게 조금 무슨 정책이든지 간에 이 과도하게 장기간 억눌러 놓으면은 터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뭐 조합원의 지위 양도에 관한 것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규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은 맞죠. 그건 동의할 수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혹은 이것만 가지고 해결이 될 거라고 믿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네. 부동산 특이 문제, 특이에서 세제 개편안 등 이제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또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이거 가지고 뜨거운 이슈긴 한데, 그 임대사업자 제도를 계속 혜택을 축소해오고 제도를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굉장히 이거 참 예민한 좀 그러죠. 이슈예요. 예, 네. 정부가 권장을 했던 거예요. 주택의 부족 문제를 임대 사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죠. 막 얘기하면은 이렇게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했고, 좋게 표현하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네. 뭐 이런 거였었는데 기대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엇나갔죠. 이걸 처음에 기대할 때는 이제 영국식 뭐 조합주택이라든지 사회적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그리셨을 텐데 이게 현실에서는 이제 조금 달라졌단 말입니다. 주로 이제 법인들한테 주었던 혜택 중에 가장 큰 걸 고르자면은 뭐 다주택자가 아니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종부세 중부가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마구 사들였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행위가 주택 가격을 상승하는 작용을 했죠. 폐지하려고 하게 된 건데 이런 생각이겠죠.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철회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더 이상 주택을 매집하지 않을 거예요, 법인들이. 그러니까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집을 팔게 함으로써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거죠. 이거 이 초고적 경제학 수준에서 보면 대단한 거죠.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렸으니까 가격 상승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네. 그렇게 막 기대를 했겠죠. 근데 이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이 견디다 못해서 집을 팔았어요. 팔았다고 쳐요. 자, 그분들이 돈이 생겼죠.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이분들이 떡 사 먹을까요? 해외여행 갈까요? 좋은 자동차를 살까요? 아니죠. 이분들은 그전에 다 할 수 있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갈 때는 자산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돈은 항상 부동산 시장에서 주변 언저리를 돌 것 같다라는 말이에요. 수요의 위치는 수요자만 바뀐 거예요. 돈의 위치만 바뀌었지 부동산 시장에서 기다리면서 항상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 더 나쁜 건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 주택 가격 조금 한번 낮춰보자고 정부 정책의 신뢰에 손상을 가한다? 저는 이거 소탐 대실이라고 봐요. 실수요에 한해서 일부 완화해주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와서 집값 다 오르니까 빚내서 집을 사라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출 규제를 이걸 완화라고 표현하지 말고 원상복구라고 하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거 뭐냐면 이제 가격이 오르면서 대출을 규제했었는데 그걸 규제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는 거죠. 뭐 그런 거라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참 묘하게 작동을 한 거예요. 주택가격 상승을 막자고 대출을 규제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뭐 청년층과 관련지어서 영끌과 관련지어서 얘기를 하자면 어떤 게 되냐면은 사교육 시장이 좀 문제가 있어갖고 사교육을 금지시켰는데 학원은 금지시키고 고액 과외는 풀어줬어요. 지금 이게 딱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이거 혹시 전달이 되십니까? 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뭐 부모가 됐든 어떻게든지 간에 금융기관이 아닌 방식으로 조달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영끌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금융기관에 의한 대출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친구들은 영끌을 못했죠. 영끌조차도 못했죠. 한쪽은 여유가 있어서 고액 과외를 받아서 좋은 학교를 간 거고, 이쪽은 이제 학원조차도 못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어떤 시장에서의 경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다 잘 되자고 혹은 도와주자고 시작한 건데 한편 손을 묶어놓고 시작한 거죠. 결국 좀 불공평한 상황이 벌어졌고, 그게 이제 지난번 뭐
표심으로 나타나죠. 네, 했죠. 자, 그래서 뭐 저 이런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출을 규제했던 게 효과가 없다. 그리고 부작용이 더 컸다라고 확인하고 인정했으니까 그걸 원상복구한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틀렸으니까 고쳐야죠. 다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적 미스가 있었다라는 거를 인정을 했고 뭐 그런 정도만 비난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완화해줬다 그래서 이게 빚내서 집을 더 사라 뭐 이런 시그널은 아니니까요. 또 하나의 그 주제가 세제 개편 논의였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보유세나 양도세를 어떻게 좀 조정을 해야 시장에서 기대하는 효과,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는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특출나게 그 지식과 경험을 잘 갖춘 분야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부동산이죠? 하나가 부동산이죠. 그건 정말로 전 세계에서 제 1등일 거예요. 두 번째는 한 10여 년 전에 줄기세포 전문가였었고 다 전문가 수준으로 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우선 이거부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제를 개편한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거나 혹은 세제가 잘못됐다고 해서 집값이 아주 엉망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세제에 대해서 논의해서 우리가 효율적인, 효과적인 세제 방법을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망가뜨리는 요인 혹은 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다 인정하고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유가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전문가랍시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들 나와서 이제 자기가 몸담고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세제도 좀 과장되어서 부풀려진 면이 있다. 그러니까 영양 측면에서 예, 투기적 혹은 뭐 투자적인 구매 행위를 근절을 해서 집값을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양도세 100%. 양도세. 그러니까 이제 다만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손해는 안 보게 해주고 양도세 100% 하면은 다 문제 없을 거 다 아시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건 뭐 이 사회 체제 내지는 이념 얘기가 이제 문제가 나올 수 불거지죠. 있죠. 근데 지금 양도세가 75% 정도로 올리려고 하고 있죠.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그럼 100%는 체제에 문제가 있고 75% 문제가 없나요? 저도 한때는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했어. 양도세 100%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이제 역사가 그렇지 않다는 거 보여주잖아요? 한 정권에서 올려놓으면 다음 정권에서 내리고, 올리고. 그래서 양도세 아무리 올려봐야, 100% 해봐야, 좋아, 버텨. 그리고 집은 살면서 버티는 거기 때문에 쉬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10년이면 될걸? 그러니까 양도세가 무서우면 그냥 버티면 된다. 그럼요.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요즘 보유세를 주장을 하죠. 보유세? 정권 바뀌기 전까지 10년간 한번 버텨보세요. 버틸 수 있나. 근데 이제 보유세라는 거는 뭐 재산세 성격이기도 하고 재산세는 뭐 역진적 성격이 있다. 뭐 그런 말씀 하죠. 주택 하나 가진 사람은 어쩌라고. 근데 그냥 제 생각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 이건 정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뭐 소득이 없으신 뭐 집 한 채 갖고 있는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양도세를 좀 더 일관적으로 강화하는 편이 낫다. 뭐 이런 책을 읽어보다가 제가 조금 특이한 거를 봤는데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서울 변두리에 집을 살 수 있었지만 도시에 사는 것보다 풍요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용인 성북동에 집을 샀다가 가격대로 봤을 때 비슷한 물레동의 25평과 성북동 63평의 라이프 생활을 조금 비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사실 물레동이 더 상승률이 높았을 것 같은데. 그랬을 거예요. 그게 이제 8월이니까. 8월 이후로도. 그러니까 이제 더 차이가 더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택 사용 가치에 대해서 많이 이제 기술을 해주셨는데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성북동을 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한 못해서 100번은 했을걸요? 괜히 성북동에 왔다 이런. 그럼요. 그렇게 한 거 많죠. 특히 이제 와이프가 서울에 집을 샀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럴 때는 그 사람 사는 질을 좀 생각해 봅시다라고 하지만 이제 제가 딱 자면서 그래 내일 서울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생각하죠.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전혀 후회를 안 하고 나이를 조금 더 먹다 또 여기서 살다가 보니까 여기 살길 잘했네. 저는 공간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치스럽게 잘 살고 있어요.
공간에 대한 사치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어떤 풍요로운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거 해보고 싶지 않나요? 그쵸. 한 번쯤 누구나 다 상상은 해보는데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택 사용 가치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셨는데 예. 그러면은 서울에는 안 올라오신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그런 걸. 네, 오늘 교수님 모시고 이제 뭐 그간 정책이나 이제 앞으로 나올 대책들 가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네, 오늘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